박선아는 거실 한 구석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하얀 한복을 입고 팔을 하늘로 뻗은 채 우아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 국립무용단의 간판 무용수였던 28배 자신이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이 정말 할머니예요? 8살 손자 민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선아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할머니가 젊었을 때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춤을 보러 왔단다. 민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 할머니랑 너무 달라 보여요. 진짜 춤을 출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선아는 무릎을 만지작거렸다. 69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관절염으로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겨웠고 한때 새처럼 가벼웠던 발놀림은 온데간데 없었다. 선아는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다. 1975년 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 전통무용 춘행무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던 그 순간이 눈앞에 생생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비추던 그 찬란한 순간, 10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자신의 몸짓 하나하나를 따라왔던 그때. 박선아의 춤은 시다. 당시 한 평론가가 신문에 썼던 찬사였다. 그녀의 몸짓 안에서 우리는 한국 여인의 한과 미, 그리고 희망을 본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결혼과 동시에 무대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남편은 여자가 무대에서 몸을 비비는 게 꼴이 어디 있냐며 은퇴를 종용했고 시댁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고 집안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1976년 가을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그녀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흘렀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무용에 대한 꿈도 함께 묻혔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선아는 아들 준호의 집에 얹혀 사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엄마,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며느리 서진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누비던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선아는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눈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는 그런 빛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무용수 박선아는 죽었고 지금은 그저 남의 집에 머무르는 늙은 어머니 박선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침 7시 선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아들 준호가 출근 전에 마시는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부엌에는 이미 며느리 서진이 있었다. 아, 어머니. 저는 제가 할게요. 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아는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준호는 36의 나이에 자신만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건축가였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바쁜 일상을 보냈다.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선아에게는 대화할 시간조차 내주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거죠? 택시비 여기 있어요. 준호는 아침 식사를 하며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놓았다. 선아는 그 돈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대화는 이런 실용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준호야, 엄마가 젊었을 때 이야기 해줄까? 엄마, 저 바빠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준호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일어났다. 선아는 입을 다물었다. 서진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어색했다. 서진은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는 매주 만나 식사를 하고 여행도 함께 다녔지만 선아와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민준아, 할머니랑 놀까? 선아가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 손자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저 이따 외할머니 집에 가요. 외할머니가 새로운 레고 사주셨거든요. 민준의 대답에 선아는 가슴이 쓰라렸다.
아이는 매주 토요일이면 외할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다. 외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손자에게 온갖 선물을 사주었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외할머니 집이 할머니 집보다 더 좋아요. 거기엔 게임기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고백이 선아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자신에게는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절망스러웠다. 점심시간 서진이 카페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카페에 손님이 많아서요. 민준이 저녁은 간단히 해주세요. 선아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사온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은 별로 없었다. 며느리는 선아의 음식 솜씨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 물었다.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살아요? 할머니 집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선아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편이 죽고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온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거처가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다. 사실 선아에게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연금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적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각자 자식들 집에서 살고 있었다. 밤이 되어 모든 가족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선아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마치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한때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선아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카페 일로 나가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선아는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서진의 휴대폰 벨소리가 부엌에서 울렸다. 아, 휴대폰을 두고 갔구나. 선아는 벨소리가 계속 울리자 혹시 급한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부엌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수영 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진의 대학 동창으로 가끔 집에 놀러 오는 친구였다. 전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울렸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서진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저는 서진이 어머니예요. 서진이는 지금 카페에 나가 있어서.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영이에요. 서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오늘 저녁 약속 시간 좀 늦춰달라고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선아는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이 수영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이 집에 돌아온 것이다. 응, 수영아. 어머니가 전해주셨어. 고마워.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요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맨날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혀. 선아의 손이 멈췄다. 부엌 문틈 사이로 서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니, 나도 효부 노릇하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지 모르겠어. 평생 얹혀 살 건가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아는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도 요즘 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잖아.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뭐든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는데. 시어머니는 솔직히 뭘 해주시는 게 있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집안일도 내가 다 해야 하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신경 쓸 일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아,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친구가 뭔가 말하자 서진이 다시 대답했다. 양로원? 그런 말 어떻게 꺼내? 준호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모실 여건도 안 되고. 선아는 벽에 기대어 서서 온몸이 떨렸다. 숨소리조차 크게 날까봐 입을 꽉 다물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시어머니가 옛날에 무용수였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티가 안 나.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무슨.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선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얹혀 산다. 평생. 양로원.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동안 애써 무시하려 했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선아는 벽에 걸린 무용수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다. 전혀 그런 티가 안 나라는 며느리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럴까? 자신의 과거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윤기 잃은 머리카락. 한때 무대를 빛냈던 그 우아한 몸짓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진의 말이 맞았다. 지금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선아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들킬까 봐서였다. 이미 충분히 짐이 되고 있는데 우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지금까지 애써 유지해온 체면도 무너졌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선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한때 무대에서 찬사를 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어도 되는 것일까?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선아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선아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집안에서도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이 어색했고 특히 서진과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토요일 오후 선아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선아가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김미래, 40년 전 자신의 제자였던 그 소녀가 이제는 중년 여성이 되어 선아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 미래는 반가운 얼굴로 선아를 안아주었다. 선아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다. 미래야. 정말 미래구나. 어떻게 여길? 선생님,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준호 씨 사무소를 통해서 겨우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둘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했다. 미래는 예전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무용을 하는 사람다운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결혼은 했고.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키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지금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선아에게 건넸다. 김미래 무용학원 원장 김미래라고 적혀 있었다. 와, 정말? 내가 학원을. 네, 벌써 10년째예요. 강남에서 꽤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전통 무용부터 현대 무용까지 다 가르치고 있고요. 선아는 제자의 성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미래는 자신과 달리 무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던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미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부탁? 사실 요즘 학원이 좀 어려워요. 큰 프랜차이즈 무용학원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어요. 미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아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다시 무대에 서주셔야 학원이 살아납니다. 뭐라고? 선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선생님의 명성은 아직도 무용계의 전설로 남아있어요. 박선아의 춘행무를 모르는 무용인이 없거든요. 만약 선생님께서 복귀 공연을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될 거예요. 미래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69이야. 이 나이에 무슨 무대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만의 경지가 있잖아요. 나이가 주는 깊이, 인생이 주는 무게감. 그런 걸 젊은 무용수들은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미래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학원에 연습실도 있고 반주자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이미 무용을 그만둔 지 오래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선생님 유튜브 보셨어요? 미래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선화의 옛 공연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1975년에 그 전설적인 춘행무 공연이었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50만이 넘어요. 댓글도 보세요. 미래가 댓글창을 보여주었다. 진짜 무용이 뭔지 보여주는 영상. 이런 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박선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신지 궁금하다. 수많은 찬사와 그리움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보세요. 아직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의 예술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선화는 화면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우아한 몸짓, 완벽한 표현력. 정말 자신이 했던 일일까?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미래야 고맙지만.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무대에 서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미래는 간절한 눈빛으로 선화를 바라보았다. 일단 학원에 한 번만 와보세요. 연습실도 보시고 몸 상태도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선화는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다시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지금의 초라한 자신이 과연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전혀 그런 티가 안 나. 그냥 평범한 할머니. 선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까? 알겠어. 한 번만 가보자. 미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미래의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선화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그동안 학원에 몇 번 가서 연습실을 둘러보고 몸 상태도 점검해 보았다. 생각보다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관절은 뻣뻣했지만 기본 동작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어머니, 내일 민준이랑 태국 가는 거 아시죠? 서진이 짐을 싸며 말했다. 준호의 건축사무소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가족여행을 계획한 것이었다.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이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선화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이번 여행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비행기 타기 힘드실 것 같다는 서진의 말에 준호도 쉽게 동의했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괜찮으실까요? 반찬은 냉장고에 넉넉히 준비해 뒀는데. 괜찮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났다. 민준이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라며 손을 흔들었지만 선화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선화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래야, 나 결정했어. 무대에 서겠어. 정말요? 선생님.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후에는 다시는 무용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화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오래된 무용복들, 예전에 신었던 버선, 그리고 벽에 걸렸던 사진들까지. 3년간 이 집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준호야, 서진아, 민준아. 엄마는 이제 이 집을 떠난다. 그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얹혀 살지 않겠다. 엄마에게도 마지막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너희를 다시 찾아가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엄마가 편지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었다. 며느리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 얹혀 살 건가 봐. 양로원도 방법이긴 하지. 선아는 미래가 알아봐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학원 근처의 작은 방이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연금으로 겨우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자유로웠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미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내 집이야. 선아는 작은 방 한 구석에 무용복을 정리하며 말했다. 3일 후 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준호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집 관리를 부탁한 이웃 아주머니였다. 준호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안 계세요. 뭐라고요? 준호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서진과 민준도 깜짝 놀랐다. 집에 편지 하나 남겨두고 나가셨어요. 짐도 다 가져가시고. 준호는 급히 비행기를 바꿔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정말 어머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 걸렸던 사진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읽은 준호는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진은 죄책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자신이 했던 전화 통화를 어머니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엄마 어디 가셨을까요? 민준이 울먹거리며 물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다. 준호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친척들에게 전화하고 옛날 살던 동네까지 찾아다녔다. 하지만 선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평생 얹혀 살 건가 봐. 편지를 다시 읽던 서진은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라 더욱 괴로워했다. 설마 정말 자신의 말을 들었을까? 그 시각 선아는 학원 연습실에서 홀로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팔을 들어올리고 발끝에 힘을 주어 몸을 돌렸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40년 만이구나. 선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미래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설의 무용수 박선아 복귀 소식이 알려졌나 봐요. 벌써? 네, 내일 신문에 실린대요. 40년 만의 기적, 전설의 무용수 박선아 무대 복귀라고.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가족들은 분명 놀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다. 마침내 자신만의 무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선아가 집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선생님 보세요. 미래가 흥분한 얼굴로 신문들을 들고 연습실로 뛰어들어왔다. 조선일보 문화면 톱기사에는 전설의 귀환, 69세 박선아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다. 동아일보에는 40년 만에 춘행무, 살아있는 문화유산 박선아라는 기사가, 중앙일보에는 나이를 초월한 예술온누 박선아 무용수의 감동 복귀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이게 다 무슨... 선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기사들을 훑어보았다. 기사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현재의 모습이 대비되어 실려 있었다. 유튜브도 보세요. 미래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한 문화평론가가 출연한 방송에서 선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선아는 단순한 무용수가 아닙니다. 1970년대 한국 전통 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끈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분이 69세의 나이에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입니다. 휴대폰에는 공연 예약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다. 미래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선생님, 표가 벌써 70% 팔렸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한편 준호의 집은 정반대 상황이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신문을 들고 있었다. 일면에 실린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현실감이 없었다. 엄마가 진짜 저런 대단한 분이셨던 거야? 준호 역시 멍하니 기사를 읽고 있었다. 기사에는 어머니의 과거 업적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전통무용발전 공로상 등 화려한 경력이 나열되어 있었다. 아빠, 할머니가 TV에 나왔어요. 민준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저녁 뉴스에서 선아의 복귀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선아 선생님의 춤사위는 여전히 우아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많은 무용계 인사들이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연습실에서 춤추는 선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비록 젊은 시절만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우아함과 품격은 여전했다. 준호는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정말 매일 아침 자신에게 커피를 타주던 어머니가 맞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은행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요? 네,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대폭 인상됩니다. 월 상환액이 50만 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준호는 앞이 깜깜했다.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재정적 타격이 컸다. 여보, 어떻게 해요? 카페 매출도 요즘 줄어들고 있는데. 서진 역시 불안한 얼굴이었다. 최근 카페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일단 지출부터 줄여야겠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동안 여유롭게 살았던 생활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선화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4시간씩 연습에 매진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선생님, 오늘 기자 인터뷰 있어요. 또? 네, KBS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싶다고 하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선화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2달 전만 해도 며느리에게 평범한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신이 이제는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어떤 계기로 다시 무대에 서기로 결심하셨나요? 선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준호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서진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했던 그 전화 통화가 계속 떠올랐다. 그날 밤 민준이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집에 돌아와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자신들이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전국이 주목하는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선화의 복귀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학원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연습에 몰두하던 선화는 뒤돌아보고 깜짝 놀랐다. 준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서진과 민준이 함께 있었다. 준호야. 선화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1달 반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다. 엄마. 준호는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연습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엄마, 죄송합니다. 서진과 민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선화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야, 일어나.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됐어요. 어머님이 그 전화 들으셨죠? 제가 친구한테 한 말들. 선화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얹혀 산다고. 짐이라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1달간 신문과 방송에서 시어머니의 화려한 과거를 보며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른다.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분이 국가적인 문화재급 인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외할머니 집이 더 좋다고 말해서 할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선화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어른들이 만든 상황일 뿐이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그동안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엄마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엄마,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선화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엄마 사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해요. 준호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대출 금리가 올라서 월 상환액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서진이 카페도 적자가 계속되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서진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카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선화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때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서진이 더욱 울먹였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성공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의 진가를 몰랐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선화는 한참을 생각했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엉켰다. 서운함, 안쓰러움, 그리고 여전한 가족에 대한 사랑. 일단 일어나. 선화가 말했다. 가족들이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아직 너희들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선화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공연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무대에 집중하고 싶어. 엄마, 공연 보러 가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와야지. 너희들은 내 가족이잖아. 민준이 갑자기 선화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선화는 손자를 꼭 안았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할머니, 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민준의 요청에 선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음악을 틀었다. 춘행무의 선율이 연습실에 퍼졌다. 선화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비록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우아함과 깊이는 오히려 더해진 것 같았다. 인생의 무게가 춤사 위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준호와 서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실감했다. 춤이 끝나자 연습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대단해요, 어머님.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서야 어머님이 왜 그렇게 춤을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선화는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었다. 공연 당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은 인파로 가득했다. 전설의 귀환이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매진을 기록했고 문화계 인사들부터 일반 관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백스테이지에서 선화는 하얀 한복을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같은 무대, 같은 의상, 하지만 완전히 다른 자신.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미래가 들어와서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선화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는 준호 가족이 일열 중앙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처음 보는 대극장의 웅장함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고 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잘하실까?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하실 거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 준호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선아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첫 번째 곡은 승무였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아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69의 몸이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깊은 한이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대신 인생의 무게와 성숙함이 고스란히 춤사 위에 녹아들어 있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나이를 초월한 예술의 경지였다. 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두 번째 곡 살풀이에서 선아는 하얀 수건을 들고 춤췄다. 그 수건은 마치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날려보내는 듯했다. 며느리에게 들었던 상처, 가족들의 무관심,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들이 모두 그 춤사위와 함께 승화되고 있었다. 관객석에서 서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대 위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알던 그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한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위대한 예술가였다. 마지막 곡 춘행무가 시작됐다. 선아의 대표작이자 50년 전 이 무대에서 전설을 만들었던 그 작품이었다. 앵두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정취를 담은 춤이었지만 지금의 춘행무는 달랐다.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담담함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선아는 무대를 가로지르며 춤췄다. 팔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완전히 빨려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예술이었다.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선아는 갑자기 비틀거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춤을 계속했다. 그러나 관객들은 느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선아가 깊게 인사를 하자 극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터져나왔다. 브라보!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할머니 최고예요.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예요. 그 순간 선아는 무대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할머니. 민준의 외침과 함께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준호와 서진이 급히 무대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아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조차 몰랐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선아를 보며 가족들은 말을 잃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이틀 후 선아는 의식을 되찾았다. 가족들이 모두 침대 곁에 있었다. 공연. 잘 끝났어. 선아의 첫 마디였다.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관객이 감동했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민준이 침대에 기대며 말했다. 선아는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춤은 나의 생명이었어. 그리고 가족은 나의 무대야. 선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모두 함께. 선아가 말했다. 한 달 후 선아는 퇴원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준호는 사업을 정리하고 더 안정적인 일을 찾았고 서진은 카페를 접고 집 근처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려웠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선아는 거실에서 민준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자신의 마지막 공연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또 춤출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야. 이제 할머니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선아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마지막 무대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